네, 한방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같은 EV 약제를 이제 퍼스트 라인에서 적용하기 는 치료의 근거인 EV302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퍼스트 라인에서는 EV 단독이 아니라 EV와 펜브로이즈맙을 병합한 요법으로 이제 투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EVP 요법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EV와 펜볼리주맙의 EVP 요법을 다루기에 앞서서 왜 EV와 펜볼리주맙을 병합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추정되는 근거를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ADC, 즉 이제 EV가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ADC 기전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약제가 캔서셀로 들어와서 디그레데이션 된 뒤로 페이로드라는 항암제가 에이팍토시스를 시키고 혹은 주변 세포로 가서 바이스탠드 이펙트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기전으로 ADC가 기본적으로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이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셀룰라 사이토 톡시티가 생기거나 혹은 주변 컴플리먼트를 활성화시켜서 생기는 이런 ADC 메디에이티드 이뮨 리스폰스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 ADC 즉 EV에 추가로 펜보루지맙을 병합했을 때 이러한 이뮨 메디에이티드 리스폰스들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더 강력한 효과를 갖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ADC의 이뮨 모듈레이터리 액티비티에 따라서 어떤 ADC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즉 펜보리주맙을 병합하는 것에 레셔널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추정되는 이제 기전인 것이었고요. 레셔널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과연 실제로 인간의 환자들의 몸에서 역할을 그렇게 발휘할 것이냐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임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EVP 요법 역시 이제 페이스 1, 페이스 2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첫 번째 페이스 1 연구에 아주 소수의 환자 수였지만 이 환자 수를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원래 이제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이제 효과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합니다. 했더니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시 73%를 보였는데요. 보통 메타스타틱 유로세리알세 칼시노마에서 플라티늄 베이스, GP 같은 것들이 어떤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시 보통 40에서 한 50% 정도인데 그걸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어서 이제 랜덤 랜덤 페이스 투 형식으로 이제 코호트 K에서의 결과를 보았더니 다음처럼 나왔는데요. 이 결과는 사실은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했다기보다는 여기에 효과를 평가하고 사실 여기에 효과를 그냥 평가한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EVP 요법이 이제 64.5%로 EV 요법에 비해서 확실하게 더 높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어서 단순히 이제 우연히 EVP가 합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EV에 펜브로리즈밥을 추가했더니 확실히 추가되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기초 연구가 된다고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EV302라는 이제 페이스 3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연구는 EVP 그룹과 케모세라피 그룹을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3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멀티센터 오픈 레이블 연구였고 메타스타틱 세팅에서는 이전에 전신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던 퍼스트 라인 세팅의 연구이고 PFS와 오버럴 서바이벌의 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하였습니다. 그 N수는 PFS가 임상시험약이 해저드 레이셔 0.7 정도로 PF 프로그레션의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는 가정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N수인 88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ntreated locally advanced metastatic UC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생각해 보면 이제 넥틴4에 대한 넥틴4라는 안티젠에 대한 안티바디를 백본으로 하는 약이 EV니까 바이오마커가
그런 넥틴-4의 익스프레션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그게 이제 관련성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가 무관하게 이제 환자를 등록을 시켰고요. 또 ECOG 퍼포먼스가 0부터 2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상연구에서 여러 변수를 최소화하고 그 약제의 영향만을 평가하기 위해서 ECOG PS 0에서 1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그 유로세리얼 캔서 환자에서는 이 ECOG 퍼포먼스 2라는 게 과거에 이제 시스플라틴 적용 여부에 따라서 엘리저블하냐, 인엘리저블하냐 할 때의 ECOG 퍼포먼스 2가 이제 중요하고 또 그만큼 유로세리얼 셀 캔서 환자에서는 주로 이제 고령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스모킹에 따라 이제 위험 요인들이라서 다른 전신 상태도 이제 나쁜 경우가 많고 그래서 ECOG 퍼포먼스 2 이상의 환자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환자들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런 EV나 펜브로가 그런 환자들까지 사실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약제들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케모세라피에서도 과거처럼 시스플라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보플라틴을 해도 이어서 면역 항암제를 투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옛날만큼 시스플라틴이냐 카보플라틴이냐가 최소한 팔리어티브 세팅에서만큼은 아주 중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제 ECOG 퍼포먼스 2까지 포함시켜서 환자를 등록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플라티늄은 쓸 수 있을 정도의 환자의 컨디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GFR은 최소한 뭐 30 이상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여 이제 랜덤을 하였고 랜덤을 할 때는 이런 시스플라틴의 엘리저빌리티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PD-L1의 익스프레션이나 또 UC에서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리버 메타의 유무에 따라서 이 스트티피케이션을 해서 양군으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EVP 그룹은 EV와 펜브로인데 여기서 이제 EV가 EV301 연구에서 EV 단독으로 쓸 때는 데이 1, 8, 15 쓰면서 이제 4주 간격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 1, 데이 8만 투여하고 또 펜브리주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200mg 팩스 도주를 데이 1에 쓰고 3주 간격으로 병이 프로그레션 할 때까지 이제 계속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EVP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케모세라피 그룹은 젬시스나 이제 젬카보를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이제 선택해서 쓰는데 다만 여기서는 6번째까지만 쓰고 중단을 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션 하는 시점에 이어진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아벨루맙 스위칭 메인터넌스가 하나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 증명이 되면서 이제 메인터넌스를 일부 환자에서 이후 환자에서는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에 한 30%의 환자에서는 메인터넌스를 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연구의 계획은 6차까지 하고 중단하고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코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들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됐던 연구가 이제 결과로 확인되었고 엔드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이제 PFS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VP 그룹이 케모세라피 그룹에 의해서 이제 월등하게 좋아지듯이 이제 그래프가 예쁘게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50%의 환자들이 생존했던 프로그레션 없이 지냈던 기간을 보면 이제 EVP 그룹이 이제 12.5개월이었고 그에 반해 이제 케모세라피 그룹은 이제 6.3개월이었기 때문에 그 해저 드레이션이 0.45여서 0.7만 돼도 유의하다고 즉 피밸류 0.05라고 확인할 수 있는 N수였는데 0.45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피밸류는 0.01, 001 미만으로 아주 유의하게 확인이 되었고 이제 대부분의 서브 그룹에서도 일정하게 EVP 그룹이 대부분 더 좋은 것으로 이제 일정하게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케모세라피 그룹은 6차까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경과를 보다가 다음 치료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PFS에서는 이 해석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구자들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인지
메인터넌스가 이제 확인되자마자 바로 허락을 했고, 특히 이제 메인터넌스로 넘어가면 원래는 PD 없이 넘어가는 거라서 그 시점 이제 센서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센서링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 IO가 PD 시점으로 PFS 일정을 잡아서 최소한 그러한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그런 한계는 이제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만 코너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과 PFS 이제 자꾸만 이제 나올 텐데, 종양내과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이거나 이런 데이터에 익숙하다면 뭐 당연히 이미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엔드포인트에 있어서 주요 이제 이벤트의 발생 여부만을 따지는 엔드포인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리스폰스, 즉 PR이나 CR까지 도달했던 환자의 비율을 따지는 ORR 같은 것이 있거나, 혹은 스테이블 디지즈 이상, 즉 SD, PR, CR 같은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 같은 이제 발생률이 있는데요. 그에 그와는 또 다르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주요 따지는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온콜로지 영역에서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버널 서바이벌과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혹은 이제 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널 서바이벌이라고 하면 이벤트는 이제 데스만 있는 것이고요. 데스란 건 아주 이제 명확하죠. 이제 PFS는 프로그레션이라든가 혹은 데스를 포함 두 가지를 이제 이벤트로 포함하게 되고요. 타임 투 프로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도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이제 프로그레션 여부만 확인하게 되는데, 여튼 이제 PFS를 생각했을 때조차도 결국 프로그레션 하고 나서 이제 데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프로그레션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제 이 통계값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다만 이 프로그레션이라는 것은 몇 가지 면에서는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레션이라는 판정 자체가 사실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의 증가 혹은 뉴리전의 발생 같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래도 그 20%의 증가나 그런 것도 매저하는 어떤 병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좀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블라인드하에 센트럴 리뷰에서 새롭게 판단하긴 하지만, 그 역시도 이제 제한적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서의 프로그레션을 확인하기 위해선 영상 검사를 찍어야 되는데, 영상 검사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찍을 수가 없어서 결국 6에서 8주 간격으로 찍게 되는데, 사실 6에서 8주 그 사이 동안에 어느 한 번에 프로그레션이 됐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거는 영상 검사를 찍은 시점으로 결론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1주 만에 PD 될 수도 있고 6, 7주 만에 PD 될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PFS 보통 보면은 1년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6, 8주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적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PFS에서는 좋았지만 오버롤 서바이벌에서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전체 생존 기간으로 봤을 때 그 시험약의 영향력이 매우 이제 미미하다거나, 혹은 이제 대조군에서 이어서 이제 시험약을 뭐 예를 들어 크로스오버 하는 식으로 썼을 때 결국 오버롤 서바이벌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약을 그 시점에서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 할 수 있느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오버롤 서바이벌과 PFS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이 데피니트한 엔드포인트인 것이고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이라는 거는 그 값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생존 기간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서로게인 마커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PFS가 아주 중요한 어, 서로게인 마커이기 때문에 중요한 엔드포인트인 건 맞습니다만, 이 둘 사이에서의 어떤 임팩트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오버롤 서바이벌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여러 엔드포인트를 적어 놓은 건데 다양한 타임 투 엔드포인트가 있다는 것이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 PFS만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을 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해서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또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아주 잘 정리된, 잘 계획된 연구이기 때문에 PFS를 하더라도 이제 블라인드 인디펜던트 센트럴 리뷰 방식을 통해서 PFS를 평가는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가장 공고하다고 했으면 OS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OS 데이터도 EVP 그룹이 케모세라피 그룹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벌어지는 그런 값을 보여줌을 알 수 있고요. 이 메디안 값이라고 할 수 있는 50%의 생존 기간이 EVP는 이제 31.5개월, 2년을 훌쩍 넘는 기간이고요. 케모세라피 그룹은 이제 16.1개월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을 넘는다는 거는 저 같은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메타스타틱 UC에서 2년 이상의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대국에 대한 이제 고무적인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삼상 데이터여서 환자들은 이제 고르고 고른 환자들이고 이제 고르고 골랐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주요한 그런 이제 환자를 이렇게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엄격히 환자들이 등록되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임상 시험을 하면 연구자도 관심을 갖고 환자를 보게 되고 연구 간호사나 그런 분들도 이제 자꾸 이제 전화 통화도 하면서 돌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메타스타틱 UC에서 2년을 넘긴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이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해저드 레이셔도 0.47로 큰 위험도의 감소가 보이고 p-value도 당연히 유의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EV30 연구는 그야말로 이제 랜드마크 스터디가 됐고요. 프랙틱스를 체인징하는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연구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OS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뭐 시스프라틴 엘리저비티와 무관하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EVP는 이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중에서 이제 리스판스를 봤을 때 오버럴 리스판스 레이시 이제 68%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케모세라피 그룹의 이제 45%에 비해서 이제 훨씬 높게 나왔고 이 결과를 봤을 때는 뭐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사이즈가 큰 거를 어느 정도 줄이는 거를 이제 리스폰스라고 하고 이제 팔리어티브 세팅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측면인데요. 사실 어주번트 페리오퍼러티브 세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캔서 셀이 이런 마이크로 메타스타틱 리전을 완전히 이라디케이션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페리오퍼러티브 세팅인데 뭐 엄격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리스폰스가 좋으면 역시 이런 이라디케이션 능력도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EVP 레지면은 어떤 이런 페리오퍼러티브 혹은 네오주번트에서도 분명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뭐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최소한 시스프라틴 인엘리저블한 환자들에서는 어떤 중요한 네오주번제 롤을 갖지 않을까. 물론 더 나아가서 시스프라틴 엘리저블한 환자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지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있어서는 전체 부작용 자체는 사실 EVP와 케모세라피도 만만한 약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VP는 이 탁센이라는 페이로드의 특성처럼 이 뉴로패시나 이제 퍼티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렉틴4가 스킨에도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마클로 파퓰라 래시가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케모세라피는 주로는 이제 뭐 퍼티그나 메로우 서프레션 등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 스터디들, 주로 EVP도 보면, EVP를 보면, EVP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약은 아니어서 이제 중단한 케이스들이 이제 적지 않게 있고요. 중단한 원인들을 보면 누적된 손발 저림이나
뉴모나이티스, 이제 래쉬 등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돼 있어서 중단한 주요 원인으로 돼 있어서 이것들이 사실은 또 도즈 디펜던트한 면이 있고 래쉬 같은 경우나 뉴로패시 특히 또 뉴로패시 같은 경우는 큐뮬러티브한 면이 있어서 과연 이제 EV를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언met 니드의 한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EV302 연구의 이런 아주 공고하고 이제 확실한 확증적인 이 결과는 이렇게 이제 EVP 레지멘을 이제 퍼스트 라인의 하나의 주요 레지멘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급여가 안 됐습니다만 뭐 외국에서 당연히 이제 분명한 퍼스트 라인으로 이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만간 아마 급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연구들이 완벽하냐? 그럴 수는 없겠죠.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언met 니드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연구에서도 보면 EV 이제 302 연구로 이제 퍼스트 라인을 비교적 확고하게 생각했다고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EVP와 이제 PBCT를 엄격히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이고요. EVP와 PBCT IO를 비교한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PBCT 그룹에서도 이제 대다수의 환자, 이제 60% 가까운 환자에서는 IO를 받았고 특히 서브세퀀트 트리트먼트를 했던 환자들 중에서도 따지면 80% 가까운 환자가 IO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IO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30% 가까운 환자는 메인터넌스로 갔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여기 가깝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은 이제 디스커션에서 이제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튼 이 연구는 EVP와 PBCT를 비교한 연구이지 PBCT IU를 비교한 연구가 아니어서 현재 우리 현재 치료에서의 액티브 컴포네이트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는 어떤 크리틱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제 EV의 투여 기간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EV로 인해서 중단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EV는 아주 만만한 약은 아니어서 과연 이 월등한 효과를 보여준 EVP에서 EV의 적절한 치료 기간이 언제일 것이냐라는 이제 또 숙제가 남습니다. 특히 이제 EV302 연구에서도 EVP의 전체 사이클은 9주기였습니다만 EV를 투여받은 한 메디안 주기 있는 사이클은 7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환자에서 EV를 먼저 중단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EV의 여러 큐뮬러티브 톡시티를 생각했을 때 과연 EV를 언제까지 치료하는 것이 이제 합당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언met 니드가 남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 EVP 후에 과연 그럼 우리 치료 시퀀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느냐. 물론 이제 GP나 젠카보 같은 케모세라피를 당연히 이제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약제들이 어떤 효과를 보일 것이냐. 실제 원래 퍼스트 라인 때랑 비슷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에 대한 언met 니드가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GU 분과 안에서 KCSG GU 분과 안에서 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줄 수는 없지만 단순 코호트 연구지만 이런 치료의 변화의 흐름을 잘 이용해서 이런 EV 펜브로 이후의 치료라든가 어쨌든 PBCT IO와 EV 펜브로를 간접적으로나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단순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한라산의 숲길은 사려니 숲길과 이제 비자림 숲길인데요. 사려니 숲길은 이 젊을 그 자연 휴양림 이 주변에서 이제 내려오면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요 시작점 사실은 이제 한라산 둘레길 코스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 아래로 이제 사려니 오름까지 쭉 내려가는 코스도 있고 이 남조루길 입구로 가는 이제 코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 코스로 걸었고 뭐 한 10여 킬로긴 한데 이러한 이제 숲
숲길이 아주 평평한 사실 임도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숲길이라서 아주 이제 걷기가 편하고 이제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편안한 길이어서 뭐 10km 가깝지만 뭐 한 세네 3시간 정도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기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런 이 제주도 이 계곡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 계곡도 이렇게 나타나고 또 제주도 특유의 이 화산재인 송이라고 부르는 스콜리아라고 하는 이 붉은색 이 화산재를 이용해서 길을 깔아서 이 제주도의 이런 지형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길이고요.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길은 이 비자림 숲길이라는 곳인데 이 비자림 숲이 이제 아주 빡빡하게 들어진 아주 이게 산책로인데 뭐 역시 한 뭐 1시간 남짓이면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숲길이어서 뭐 애기들이라던가 좀 지쳤다면 이 비자림 숲길만 다니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또 뭐 여기서 자세히 사진으로는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절물이라든가 교래 자연휴양림 등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히 또 밑에는 여기 이제 삼다수 숲길이라든가 이 가시리길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 같은 벚꽃 시즌에 아주 예쁘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길들도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도움이 되는 한방인은 이제 누구일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어떤 종양내과적 지식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의 정도를 좀 표현해 본다면 일반인과 이제 종양내과 이제 전문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또 일반인보다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암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수준까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정도를 표현하면 이럴 것 같고요. 또 암 환자를 진료하는 종양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나 뭐 그런 다른 과 선생님들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요 정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학생이나 또 PK 실습생은 그보다는 좀 더 지식이 있을 테니까 요 정도쯤 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내과 전공의 선생님이나 혹은 종양내과 PA 선생님, 병동 간호사 선생님 혹은 이제 암과는 전혀 무관한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와이프와 같은 일반 신경과 의사 같은 일반 의료진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제 영상이 그래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요 정도에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관심이 있거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 내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 컨텐츠를 만들고 나면 일반 의료진에 속하는 제 와이프에게 꼭 듣게 해서 와이프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 적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하겠습니다.